저는 서윤아, 올해 60입니다. 28배 결혼해 32해를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침 4시 반에 눈을 뜨는 생활은 언제부턴가 제 몸에 시계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중풍으로 쓰러진 시아버지 김성우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 김태우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라는 말만 남기고 회사로 밖으로 점점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은 자주 천장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가 방에 들어가면 그의 시선은 늘 저를 따라왔습니다. 밥을 먹일 때면 그는 꼭 한 번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깐 힘을 주었다가 놓는 그 손. 그 손길이 제가 이 집에 존재해도 된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고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항상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병수발도 다 내가 하잖아.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냐? 충분하다는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기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제 60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산 지 32해, 아내로 산 지 32해. 단 한 번도 제 생일을 챙겨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밥상 위에 미역국 하나쯤은 올라오지 않을까 어리석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날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남편 김태훈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날이었죠.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누도 섬유유 연제도 아닌 어딘가 과하게 달콤한 향.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히 묻고 싶지 않았고 괜히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채로 사는 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냄새는 그날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세탁기를 돌리다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호텔 라운지, 2잔의 와인.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사 사람들인가 보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영수증을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아버지 김성우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 난간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느리고 불규칙한 소리. 제가 다가가자 그는 손을 뻗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는 뜻인지, 보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인지,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남편이 방에 들어오면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이름 없는 번호. 어디야?
짧은 메시지. 그날 밤 남편은 샤워를 하며 휴대전화를 욕실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심은 확신을 부르기 전까지 계속 자라난다는 걸. 그리고 그 확신이 오면 돌아갈 자리는 없다는 거려.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집 안이 눅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김민재가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했던 날이었죠. 괜히 마음이 바빠져 반찬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멸치볶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땐 제가 멸치를 볶는 소리만 나도 부엌으로 달려오곤 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인제는 밥을 몇 숟갈 뜨다 말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등을 곧게 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집 이제 너무 답답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재는 아버지를 흘끗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도 힘들잖아. 엄마는 너무 집에만 매여 있었어. 집에 매여 있었다는 말이 그날따라 쇠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솔직히 가진 것도 없잖아.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혼하면 아빠한테 가는 게 현실적이지. 그 말 뒤에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김성우의 방에서 또다시 난간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베개 밑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그 글씨가 왜 그렇게 단단해 보였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서서 제가 설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든 편의에 따라 버려질 수 있다는 거요. 그날은 제 6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 안이 이상하게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화장을 했고 남편 김태훈은 정장을 입고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기대하며 괜히 실망할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식탁 한쪽에 미역국 냄비가 놓여 있기를 잠깐은 바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김민재, 시어머니, 그리고 낯선 여자 하나. 여자는 집 주인처럼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립스틱, 과한 웃음, 처음 뵙겠습니다. 그 여자의 인사보다 남편의 다음 말이 더 빨랐습니다. 유나, 이제 그만하자. 그는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이 집도 이제 정리해야지. 너도 나가서서 내 인생 살아. 아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김성우가 처음으로 크게 기침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향한 순간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 위에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힘을 주었다가 놓았을 뿐입니다.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거 다 쓸모없는 거야. 버리고 나가. 저는 그 가방을 꽉 안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생일은 그렇게 집 밖에서 끝났습니다. 집을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기엔 가진 돈이 애매했고 걸어가기엔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방 2개를 내려놓았을 때 그제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32 해를 산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건네준 낡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죽은 곳곳이 닳아 있었고 손잡이는 여러 번 꿰맨 흔적이 보였습니다. 버리라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열기 전까지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안에 뭔가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퍼를 여는 순간 먼저 보인 건 두꺼운 서류 봉투들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주식 명세서, 공증 도장.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유나, 제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녹음기가 봉투 사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녹음기를 켜자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나야, 이걸 듣고 있다면 너는 이미 그 집을 나왔겠지. 시아버지 김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5해 동안 너희를 봤다. 누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침묵, 눈빛, 메모지의 글씨,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공원 벤치에서 저는 2번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버려진 며느리의 삶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막 시작된 제 이름의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새벽까지 가방 속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현실 같지 않았고, 제 이름이 적힌 문장들은 남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녹음기 속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나야, 이제부터는 내가 나 대신 결정해야 한다. 그 말이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방 안에 있던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도윤 변호사. 낯선 이름이었지만 전화는 한 번에 연결됐습니다. 서윤아 씨시죠? 어제 밤을 아주 길게 보내셨을 겁니다. 그는 제가 묻기도 전에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그제야 전부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성우는 6년 전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휠체어에 앉았고 말을 줄였고 가족 앞에서는 무력한 노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이 재산은 차근차근 제 이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주식, 건물, 신탁계좌,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남아 있었고 공증도 끝나 있었습니다. 소송이 들어와도 질 일은 없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상대만 아직 모를 뿐이죠. 그 순간 분노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할 만큼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누가 가질 자격이 있는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었고 제가 끝낼 차례만 남아 있었다는 걸. 시아버지 김성우의 부고는 제가 집에서 쫓겨난 바로 다음 날 신문 하단에 작게 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가슴이 내려앉기보다는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 김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뭘 꾸민 거야?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소송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유언장 무효, 재산 이전 취소, 사기 혐의, 종이 위의 단어들은 날카로웠지만 저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 둔 서류 뭉치를 차분히 꺼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남편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함은 사라지고 눈은 계속 바닥을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청석에서 연신 제 쪽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하지만 판사가 재생한 영상 하나로 법정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전부 내 의지다. 그날 이후 세상은 그들에게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사 주주총회, 친척들의 시선, 지인들의 전화. 남편은 회사를 떠났고 시어머니는 사람들을 피해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들 김민재는 며칠을 망설이다 제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땐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편의를 선택한 거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저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걸. 재판이 끝난 뒤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크게 웃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이상하게 맑은 정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의 첫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은 저를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하녀처럼 불리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불린 순간이었습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남기는 곳이 될 겁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아들 김민재는 몇 달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명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죄송해요. 저는 그를 바로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이제는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엄마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 말 뒤에 우리는 처음으로 어른 대 어른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시아버지 김성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지켜보셨는지.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고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예전보다 늙어 있었지만 분명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예순의 끝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시작했습니다.